이 약초학교를 벌써 이제 1년이 다 됐네요. 한 20몇 개 시군구 이런 데 다니면서 해보니까 늘 느껴지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이제 혹시 이제 여기도 2기가 하고 3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결국에 이제 우리 뿌리라고 하는 것이 대학 우리 그 뭐 한민족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다가 뭐 이제 수출하고 자동차 만들고 그랬는데 결국에 먹거리 뿌리라는 것은 먹거리는 알고 넘어요. 농사는 알고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저 제목처럼 말이죠. 약용식물이라는 거, 약용작물, 약초. 이 농업에서는 약초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방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는 본초라고 합니다. 본초. 그리고 약학대학에서는 생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사지어서 일종의 먹거리로서 농업 경작 행위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건데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돈이 되는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희망은 있는지 그런 문제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좀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그 농업 전반에 대한 현황 내지는 기초적인 농업의 원리, 이론 이런 것을 조금 얘기하는 순서로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허준약 시흥 아카데미뿐만이 아니고 십전대부탕, 사물탕, 쌍화탕 치면은 저 방서부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기동 시장이나 뭐 아무데나 가면은 그냥 한 근씩 막 팔잖아요. 그럼 갔다가 대충 가서 물 부어서 다려 먹으면은 그런 용도로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가 생겼죠.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주로 이제 그 산야에 자생하는 것들을 채취에다가 공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요는 늘어나고 하니까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되고 이거 돈이 조금 되는 것 같으니까는 수입을 하고 세금 떼고 남는 게 없으니까 밀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이 커지면서 막 흐려지고 막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던 것도 하나의 농업의 일부를 차지하면서 동반 성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약초 연구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부천이 여기서 부천이 여기서 가깝죠. 서울대학교 부설로 생약연구소, 옛날에 보건사회부에 있었어요. 부천 소사에. 거기에 인력이 있던 것은 다 날려버리고서 두 사람만 농촌진흥청에 보낸 것이 1960몇 년대입니다. 그러고서부터 이제 그게 근육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누가 연구를 안 했죠.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죠. 근데 그때는 주로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쌀에만 전부 집중 투자를 해서 통일벼 막 개발했고, 그 이제 통일벼 막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미질, 쌀의 품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악기발에 추청표라는 거 말이죠. 그거 맛맛을 못 따라갔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미국의 캘러스라고 하는 쌀 들어오다 보니까 또 그건 또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뒤늦게 이제 저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아주 밥맛 좋은 쌀 지금 많이 개발. 지금 여러분들 드시는 건 다 통일 계통이 아니고 일반 미 계통이지 않습니까? 자포니까 타입으로 다 전부 개량을 해서 요새는 또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전부 이제 당으로다가 변화돼서 당 높아진다 그러니까는 요새는 또 그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전분함이 낮은 이런 품종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것들 다 밀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드시는 것이 사과니 사과도 뭐니 부사가 제일 맛있어요, 그죠? 네, 후지라고 하는 품종 일본에 전부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도 우리 옛날에 토종닭, 재래닭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입돼 들어온 걸 갖다가 우리 품종화해서 지금은 전부 그걸 도입을 해서 썼는데 이제 그게 국가 간에도 이제 하나의 그 재산권이고 하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로열티, 그러니까 품종 보호 육포프 동맹이라는 것을 가입을 하면서부터 지금은 풀 한 폭이라도 남의 나라 것 갖다 잘못 썼다가 전부 개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약초도 그냥 소화 안 될 때 소화제 만들어 먹고 하는 정도를 지나서 지금은 갖가지 약초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무언가 성분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깊게 연구가 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 보통 옛날에 시험관에다가 세포 놓고서 그냥 보는 정도 연구를 하다가 최근엔 전부 최소한 쥐나 토끼한테 동물까지는 가죠. 근데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사람까지 가려면은. 예, 그래서 1년이면은 거기에 그 약초에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찾아내고 새로운 효능을 밝혀내고 하는 것이 논문으로 쏟아지는 것이 1년에 한 10,000건씩은 쏟아집니다. 결국에는 약초냐 독초만 아니면은 또 사실은 독이 없으면 약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 독이 없는 것은 약이 안 되는데 아주 맹독을 제외하고서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다. 그래서 약식 동원이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약식. 식품이나 약품이나는 같은 기원이다. 약식 동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은 하루에도 몇천 종씩 멸종이 되고 새로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식물뿐만이 아니라 자원 전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식물뿐만이 아니고 동물, 곤충, 벌거지, 거기다 미생물까지도 전부 나라별로 특허 등록을 해놓고 전부 자기 품종보호 등록을 해놓고 그러한 추세인데요. 우리는 세계 지도를 갖다가 쭉 펴놓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저 손톱 정도 된다고 치면은 세계 전체를 보면 한 손바닥 2개 정도는 될 겁니다. 아마 넓이가. 그리고 위도상으로 봤을 때 남극, 북극으로 다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 요 36도, 7도, 32도 여기 이렇게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브라질 아마존이라든지 하다못해 중국만 하더라도 한대부터 아열대까지 존재를 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저 해남도까지 내려가고 일본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훨씬 저 북해도 저 꼭대기에서 저 밑에 오키나와니 여기까지 전부 일본 정도로 봤을 적에 그 섬들 아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후대가 뭐 봄, 가을, 겨울, 여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구별이 뚜렷하고 뭐 막 그러는데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도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분포하는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전부
옛날에,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각 나라들이 전부 수집을 하러 다니느라고 그걸 갖다가, 근데 우리는 엄청 막차를 탔죠. 우리 이제 국력이 그 정도 못 됐었으니까는. 미얀마도 땅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국토에 비해서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밑엔 산모작이 가능해요. 벼를 1년에 3번 심을 수 있는 남쪽 지역으로 가고 말이죠. 그리고 딥워터라이스라고 해가지고는 방죽 같은 데서 깊은 물에서 크는 벼도 있어요. 깊은 물에서. 그러니까 벼가 한도 없이 크는 거죠. 2, 3m씩 커서 우에서. 그런 벼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눈 씻고 봐도 없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 가보면은 미개척지가 많기 때문에 야생하는 곡물, 벼라든지 야생 상태에 있는 것들 말이죠. 감자라든지 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벌써 꽤 오래전에 들어와서 싹 식물학자들이 들고 들어와서 전역을 전부 훑어가지고 결국에는 지원 사업으로 나온 거지. 지원 사업으로 와가지고 그걸 겹치고 뭐 그냥 싹 훑어가지고서 반씩 나눕니다. 반 나눠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들이니까는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유전자원 진뱅크 저장고를 지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엄청난 시설을 해주면 전기가 무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7, 80도까지 얼고 와야 되고, 그 저장 시설이 마이너스 7, 80도씩 영구 보존하는 데도 있고 10도짜리도 있고 4도짜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방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반 세트는 자기들이 싹 가지고 들어가고요. 근데 그 전기세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게. 거기서 몇 년 지원해주고서 이제 지원 딱 끊어보니까는 저기 없으면 다 줬다 놨죠. 그래 가보니까는 야 아주 그냥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분통이. 이놈의 새끼들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말이죠. 근데 이미 일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훑어가는데 우리는 그때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그 자원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아까 야생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약초 중에서는 당귀를 예를 들어서 보면 말이죠. 집에서 심던 당귀를 심어 놓으면요. 그 해에 꽃이 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해에 꽃이 피는데 꽃이 피면은 물론 식물은 꽃을 피워야지 종자를 맺고 이 자꾸 자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꽃을 피워 놓으면은 약으로 쓰는 뿌리기는 목질화가 돼서 약으로 쓸 게 별로 없어요. 그 농사를 망합니다. 버립니다. 근데 산에 있는 당귀는 산에서 야생으로 커서 저기 했던 놈들은 조건이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는 2년까지는 꽃이 안 펴요. 산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꽃이 늦게 피는, 추대가 늦게 되는 그러한 유전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재배 단계하고 교배를 해서 꽃가루 바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후대에서 2년까지 꽃이 안 피는 것들을 골라내고 하는 것들이,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형질, 아까 버마에 가면은 2, 3m 늪에서도 크는 벼가 있다고 하는 식. 그러니까 거기 써먹을 수 있을 성질,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뽀금해가지고서 그것만 이렇게 쪽지게로 딱 드러내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성질도 다 똑같이 그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놈하고 이렇게 갖다 두루 붙여버리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서 3m짜리 벼를 만들고 싶은데 3m짜리도 나오는가 하면 그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질도 다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키 큰 것 쪽만 갖다 사뭇 그 씨를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제꽃가루 바지, 그러니까 자식시킨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를 가면서 하는 것이 선발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3m짜리 벼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자원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고 개발할 가치가 많은데 특히 이제 약초라는 것은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용을 해서 뭐를 찾아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자원이 다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원 다양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후대부터 좁고 땅덩어리도 좁고 그러니까는 생물 다양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 하지만은 그것만 제대로 좀 찾아내고 하더라도 뭐가 좀 쓸만한 게 나오면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십전대부탕 그러면은 뭐 들어가고 이런 것은 두드리면 다 나와요. 그죠? 요즘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계피, 감초, 숙주황, 백봉령 이게 다들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재배를 못 하는 것이 우리가 수정과 만들 때도 넣고 하는 그 계피. 계피는 우리나라에 생산될 수가 없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초 역시 생산이 할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초는 오늘 13강이니까는 혹시 감초 얘기 들은 적 있나요? 네. 예. 강의했나요? 네. 예, 예. 감초 직접 하시는 분, 농사 지으시는 분, 국내에서 재배하시는 근데 하여간 그거는 이제 사막 식물이거든요. 사막의 지피식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몽고 쪽에서 저쪽에 뭐 요새는 뭐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로 다 이름을 바꿨던 거였어도 말이죠. 그 사막의 뿌리가 확 이렇게 끼어가지고서 이 모래를 좀 덜 날리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황폐화되니까는 그러한 성질을 가졌는데 이게 사막이라는 조건 어떻습니까? 첫째 비가 안 와야 돼요. 그죠? 비가 안 와야 되고. 그리고 모래가 쌓여서 퇴적층을 이뤘으니까 땅심이 엄청 깊죠. 비 안 와야 되고. 그리고 사막 특성이 뜨거울 땐 더럽게 뜨겁고 출 땐 무지하게 춥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특성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감초라는 건 엄청나게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제가 한참 일을 할 때는 한 5천 톤 정도는 지금 8천 톤에서 9천 톤 들여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어서 연구관을 하고 뭐 과장을 하고 할 때, 야, 그래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남기는 방법은 많아요. 그죠? 간단하게 이름 남기는 것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감초는 없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감초라고 하는 건 약방의 감초고 그냥 없어서는 안 될 거기 때문에 야, 이 감초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가 이 감초에 엄청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산지 다니면서 사막의 생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가서 감초 수입하러 온 사람 행사를 하고 가서 한 저럴씩 묵으면서 술 마셔서 친구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우선 사전 서베이를 좀 하고 난 다음에는 종자를 그게 이제 거기만 하더라도 저쪽 내몽고나 몽고 쪽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같이 경계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는 쟤들이 혹시 이러니까는 숨어서 그 종자를 훑었는데 나중에는 돈 준다니까 팔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이 백두대간을 쫙 위 양양반집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면서 심어봤습니다. 그걸 갖다 종자를 가지고 와서. 근데 이제 산에 심어서는 안 되겠지, 일단은. 산에 심어서는 안 되겠고. 우선 땅심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강변이라든지 모래기가 많은 땅 쪽으로 내서 저 밑에 경상부터 영주까지 내려가면서 한 20여 군데를 갔다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다니면서 그걸 해봤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잘 안 되는데 생육은 됩니다. 생육은 되는데 제일 문제가 기후, 식사 이런 게 안 맞으니까는 꽃이 안 펴요. 꽃이.
그럼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4년 되고 나니까는 꽃이 몇 개가 보이는데 그때는 굉장히 흥분을 했죠. 그 이제 꽃을 피는데 체종량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계속해서 꽃을 좀 땡기게 할 수 있는 기술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만 딱 갖다니까. 그래서 이제 옆으로 뻗어가는 딸기 같은 거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포복경이라서 땅콩도 마찬가지고 런너라고 그럽니다. 옆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게 있어요. 지표면 밑으로 다자 이렇게. 그게 많이 나아요, 감초가. 그래서 그거를 눈을 붙여서 끊어가서 갖다가 정식 번식시키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부 거기서 얻어진 걸 갖다가 전국에다 시범 사업을 하려고 이제 돌렸는데 그게 살아남아 있는 것이 지금 경상북도 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국산 감초입니다. 지금 굉장히 비싸게 받는다는데 이 하고 보니까는 감초의 지표 성분이 이제 그리시리진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그것이 2점 몇 프로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요, 사실은. 약간 떨어져서. 그래서 저거를 좀 어떻게 내 이름을 감초로 가지고 다녀야겠다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현직을 떠났죠. 그래서 현직 떠나기 전에는 저 인삼약초연구소장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삼밭이 인삼이 전부 이렇게 시커먼 망을 씌워서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차광망을 씌워서. 근데 꼭 그게 신을 방향이 아니라 110도니 뭐 해서 방향을 또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야, 저까지 게 뭐길래? 저까지 게 뭐길래? 저거 버르쟁이를 잘못 가르쳐서 저렇게 된 건데 저거를 뜯어놓고 가야겠다. 그 인삼밭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전면 검토하자 그러면서 원래 인삼 이런 방향으로 심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면은 8개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쪼개가지고서는 똑같이 방향을 바꿔 탁 이렇게 심어봤어요. 그러니까는 한 6, 7월까지는 잘 커요, 똑같이. 그러길래 탁 집어서 그 담당자가 파란 마 이거 뭐 이까지 게 뭐길래 어쩌고 막 그랬죠. 웬걸 한 8, 9월 되니까는 시름시름 다 돼지고 그것만 남아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렸던 계대를 해오면서 버릇이 그렇게 들어서 그럴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멀쩡한 풀병 절대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쓰려고 갖다 종자받아다 밭에서 심기 시작해서 2, 3년 심으면 금방 병 생겨요,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버릇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이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참. 자, 그 다음에 약초라고 약은 독이거든요. 약은 독이에요. 그러면 독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 생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엔가 무슨 그 종편 방송 그거 할 일 없을 때는 심심하니까 보는데 보다 보면 자꾸 욕만 나오고 그러는데도 그걸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마약같이 말이죠. 여기도 어디 보니까 감기 들었을 적에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좋으냐 벗고 자는 게 좋으냐 별소리들이 오늘 아침 했어요. 그거 그죠? 오늘인가 어젠가 재방송 봤나. 그런데 하여간 감기가 들면은 내 몸은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자꾸 그냥 감기 왔다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기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 생체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호르몬 같은 걸 자꾸 분별한단 말이죠. 이 상처난 것도 놔두면은 약 안 발라도 굳어요. 그죠? 흉터가 생겨서 그렇지. 근데 그것도 내 스크래치 됐으니까 이거를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을 또 분별합니다. 인체가 그러는데 모든 생명체는 그런 그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있는 것들이 변해서 이런 그 스트레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변환되는 그런 물질이
약효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차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2차 대사산물은 요즘 과학으로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과학을 가지고서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느냐면은 야생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야생은 산삼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죠? 값을 매기가 힘들 정도라. 근데 그것은 유전자 검사니 뭐니 DNA니 뭐 막 박짓거리고 그러는데 염색체가 어떠니 막 별 얘기 다 해봐도 별거 아닌데 산삼하고 재배삼하고 갔다 하면 구별이 안 돼요. 별 방법을 통해서 해도 구별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4년근하고 6년근은 더 구분이 안 돼요. 유전적으로 나가요. 똑같습니다. 유전적인 구성이 똑같아요. 산삼하고 인삼하고는 왜 값 차이가 나느냐? 귀하니까 값 차이 나는 거예요. 귀하니까 결국에는. 그럼 그것이 그전에는 뭐 산삼 먹고서 뭐 농약 먹고 죽어가는 사람도 고쳤다. 별소리가 다 있었는데 요새 산삼이랑 믿을 게 없어요. 전부 산에다가 이제 그런 거 심어놓고 산삼이라 갖다 팔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야생장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이런 그 2차 대사산물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생기게 하는 요인들, 이걸 한번 좀 보게 되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풀을 심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땅이 있어야, 손바닥에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땅에다 심어야 되고. 그러면 심어 놓으면은 씨를 갖다 땅 속에다 파묻어 놨으면 뭐가 있어야지 이게 싹이 들까요? 이게 무슨 물기가 있어야죠. 그죠? 물기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떡잎이 벌어서 올라오서부터는 퍼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거 엽록소가 생기는 것은 광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없으면은 지구상에 사람도 못 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땅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식물을 대상으로 봤을 적에는 광이나 수분이나 온도나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아까 인삼을 또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요. 인삼도 이렇게 보면은 70% 정도 차광, 광을 가려줘야 돼요. 그 놈들은 그러니까 아주 직사광선을 굉장히 싫어하는 놈한테 직사광선을 준다든지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까 사막의 감초를 얘기했었는데 수분, 물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물 빨아먹으려고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 많은 논에다 갖다 감초를 심어봐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온도 마찬가지예요.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이라는 것이 이 기온이라는 것이 계속 뜨겁기만 하면 어떻게, 해 떨어지고 나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야 일교차가 크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은 주야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2배가 훨씬 넘어요. 밤에는, 새벽에는 이불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막 45도씩 막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야 일교차가 심해지면은 동화산물, 식물이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분이 생기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양분을 저장하는데 그것이 동화 양분의 축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에 8월 달에 가니까 말이죠. 그 딩야라 그러는데 우리 그 메론 같이, 우린 메론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이렇게 찌들한 거, 이만한 것도 있어, 이만한 것도. 포도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달아요. 무지무지하게 달았어. 설탕 꿀보다 더 달아요. 야,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카페에다가 달아도 너무 달다,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기후적인 천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도 뭔가 했죠. 근데 지금 우리 포도, 거기 포도 먹다 여기 와서 포도 먹고, 그러고 저장성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 거? 그건 뭐 어떻게 품종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 재배적인 기후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 건 포도송이 같은 거 옛날 보면 좀 사다 놓고 나면 금방 쉬파리 꼬이고, 그죠? 그러고 잘 떨어져. 안 떨어져요, 거기 놈 덕분에. 포도송이 하나가 막 5kg 나고, 5kg. 이만해, 포도송이 하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기후적으로 봤을 적에 천혜 농업국가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농사 지는데 불리한 여건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름이면은 보통 우리 기후 특성을 보게 되면 말이죠. 5월달까지는 상습 한발입니다.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러면 종자 심어야 할 때 비가 없으니까는 수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6월 하순부터는 상습 7월 초중순까지는 또 상습 장막입니다. 그러면 장막 끝나고 나면 햇빛 막 들면서 푹푹 온도 올라가요. 그럼 푹푹 찌잖아요, 그죠? 푹푹 쪄요. 그러고 10월 하순에도 서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 걸리기 딱 좋은, 식물 병 걸리기 딱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데 그러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농업국가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먹거리 걱정, 물론 돈 주고 사 먹는 거지만서도 먹거리 걱정 안 하고 겨울에도 신선 채소, 과일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갖춰줄 수 없는 조건들은 이런 광이나 기온이나 토양인데, 기온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지만 광은 우리가 비가림을 한다든지, 수분 같은 거 비 오는 거는 비가림을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꼭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식물의 생리가 그러니까 이제 꽃이 핀다는 것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에요, 그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다시 자속돼 손자들이 쭉 내려가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일조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요새 7시 반쯤 뜨죠. 7시 20 몇 분. 그랬다 5시쯤이면 그 지금 이제 밤의 길이가 제일 길 때죠, 그지? 저기가 그 동지. 네, 이제 짧아지기 시작했죠. 동지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햇빛 쪼이는 시간이, 그러니까 일조 시수가 일장, 그러니까 일장이 짧은 거, 그걸 단일성이라고. 그 대신 하지 때처럼, 하지가 낮이 긴 건가요? 네. 밤이, 똑같, 밤낮이 낮이 기른 거죠, 낮이. 그래서 이걸 장일성, 단일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이 다 보통 일장감이 이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단일 조건이 돼야지 꽃을 피울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들깨하고 시금치예요. 들깨, 시금치. 근데 우리가 지금 들깨잎을 겨울 내내 먹어요, 그죠? 들깨잎을 하우스 안에서. 그래서 들깨는 뭐 다들 시골에서도 그런 듣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기 저 두엄댐이 이런 데서 그냥 막 떠내려가다가도 그걸로 와서 아무데나 막 나잖아요, 들깨는. 근데 들깨는 한 나무씩 기두면 가지 엄청 벌어서 하나씩 되지 않습니까? 들깨 한 포기가. 근데 요걸 사방 5cm 간격으로 심어요. 사방 5cm 간격으로다가. 아주 가보면 참 그림 같죠. 그러면 이렇게 저기 어긋나기래. 이쪽으로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2, 3일에 한 번씩, 너무 크면 또 상품성이 없어요. 너무 작은 거는 또 못 쓰고. 그래서 딱 그 사이즈에 있는 걸 따서 한 포기에 옛날에 200원을 봤어요. 한 포기에 200원을 봤어요. 엄청 오래된 얘기입니다. 현지에 있을 테니까는. 그러면 100원은 품값 나가고 100원은 밭주인 거예요. 엄청난 소득이 됐습니다. 지금도 들깨 농사가 그나마 해볼 만한데, 이
직업병, 그 하우스 안에서 계속 쪼그리고 앉아가서 이 깻잎 딴다고 생각해봐요. 허리 다 구부러져요. 허리 다 구부러져요. 그래서 저것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약초를 만지기 전에 유료작물을 할 때 들깨 저쪽 부산 밀양 지나서 그 저 부산 들어가 그냥 구포라는 데 있어요. 구포 들깨가 그땐 더 유명했었어요. 깻잎 농사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 금산 추부 쪽으로 나가와서 그게 특화되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 됐네요. 그래서 그런 조명 재배하는 기술 이런 것도 다 저를 포함한 제 선후배들이 만들어낸 기술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그 광은 거꾸로 조절할 수도 있고 많게도 할 수 있고 깜깜하게 하는 거뭐더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이건 컨트롤 일부 할 수 있지만 없는 거고 저거는 약초가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봄에 캐거나 가을에 캐거나 그래서 춘채, 추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서도 요즘 이제 깨구리가 동면하러 들어갔겠죠, 그죠? 깨구리. 그래서 또 저기 어디 시골에서는 깨구리 먹으러 내려오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그래. 겨울 되면 또 멧돼지 잡았다고 쓸개 먹으러 오라고 하도 싸질르고 돌아다녀서 조선팔도에 참 젊었을 때는 안 왔죠. 저 인맥도 좋고 그랬었는데 몇 년 노르니까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각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월동하기 전에는 전부 저장양분을 비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을에 캐는 것이 좋죠. 보통 가을에. 그래서 거의 춘채, 봄에 캐는 것들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것은 여름에도 캐요. 왜? 장 맞아서 물 찼을 적에는 썩으니까 빨리 뽑아내서 팔아야 되니까는. 근데 보통 가을에 캐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봄에 캐느냐에 여름에 캐느냐 언제 캐느냐에 따라서 저장양분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저장이 되느냐를 가지고서 이런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과일 같은 경우도 뭐 사과 똑같이 예를 들면 덜 익은 거하고 완전히 익은 거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가을에 캐더라도 가급적이면 오래 둬야 되는데 오래 못 두는 것이 서리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나라는 서리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초상만상 그러니까는 첫서리 늦서리 그러죠. 늦서리서부터 첫서리부터 늦서리까지 이 서리가 안 오는 기간 이 긴 나라일수록 농업에는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편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꾸 뭐 저 농업 여건이 아주 더러운 나라 팔자 타령만 하고 있으면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걸 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취 시기하고 2년근을 캐느냐 3년에 캐느냐 1년에 캐느냐 이거 당연히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은.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황기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황기는 웬만하면 다 이름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들 들어보셨을 테고 굉장히 그 좋은 약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돼서 국산이라고 유통되는 것들은 다 1년에 캡니다. 2년씩 두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왜? 우선 땅값 나가잖아요. 그죠? 빌린 밭 같으면 도지 더 줘야 되잖아요. 내 밭에도 마찬가지고 1년 못 쓰는 거니까는. 그러고 병이 나요. 병이. 그러다 보니까 다 1년에 캐는데 1년에 캐면은 이저 들고 계시는 이 샤프보다도 더 가늘어요. 예, 이거보다 더 가늘어요. 1년 키워서는. 그 거름 좀 많은 데 들어가면은 썩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척박한 데다 갖다 했는 데가 이 정도만 굵어도 괜찮아요. 그러고서 요만큼 해가지고서는 그런가 하면은 강원도 정선 쪽에 가면은 그 석회암지대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자갈도 가벼운 자갈이죠. 그러니까 석회암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요. 그런 데서는.
더군다나 경사가 좀 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비가 와도 쭉쭉 빠져요. 그런 데서는. 그런 데서는 부패병, 근부병 같은 거 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그런 용어조차도 없어졌어요. 정선대환기 이렇게 불리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선대환기 그러면 알아주는 것이 지게작대기로 맞기도 맞았죠. 지들은 크면서 지게작대기로다가 지게작대기 엄청 굵잖아요. 그런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약이에요. 그건 진짜 약입니다. 그럼 2, 3년 돼서 캐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삼계탕용. 근데 삼계탕을 여름에 먹어요. 예. 그리고 여름에 장마가 져요. 그러면 물 차서 잘못된 거 크던 거 갖다가 밭두기를 사서 막 캐내는 것이 삼계탕으로 합니다. 때가 딱 맞췄습니까? 정마일 때하고 삼계탕 먹을 때하고. 그러면은 6년근이 좋죠, 그죠? 4년근. 보통 일반 사람은 다 4년근이라고 보고, 이 엑기스 같은 거, 뭐, 인삼, 홍삼 제품이라고 나오는 거, 뭐, 전부 6년근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다 안 써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인삼 그러면, 사포닌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인삼, 사포닌. 그러면 사포닌 다 알아요. 사포닌이 뭐길래? 사포닌이 높으면 좋은가요? 네. 뭐 좋다니까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약간.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사폰이 한두 없이 그냥 자꾸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그게. 그래서 요새는 그 한 30년 전 지들 그 젊었을 적에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엔 말이죠. 계산기도 일본 놈들이 놓고 하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어요. 돌려서 하는 계산기 있었어요. 그러다 카시오코 요만한 거 지게 비쌌어요. 치면은 그거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거. 예. 그리고 제가 87년도에 박사를 했는데요. 내 박사 논문 할 때 통계 처리할 때 우리 농촌진흥청에 전산실 메인 서버에 계산기가 캐비넷 3개만큼 한 거 몇 개 알았어요. 지금은 조망만큼 해졌는데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통계 처리를 뭐 갖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려면 찌리릭 찍찍 찌리릭 찍찍 찌리릭 찍찍 하면서 그거 프린트하는데 맨날 며칠 밤을 하면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몇 개 없어요. 거기서 같은 이제 그 차에서 쫙 넘겨가면서 아이고 요새 박사 참 쉽죠, 참 요새 박사. 그런데 문제가 돼요, 똑같이 또. 홍삼 얘기하다 그러는데 이제 기계가 말이죠. 그만큼 이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면서 분석 장비가 옛날에는 말이죠. 땅콩 참깨의 기름 함량이 얼마나 되고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되냐라면 쏙시렛이라는 걸 가지고 물을 기름을 물에 참깨 땅콩을 기름에 물에 넣어서 기름을 짜서 그걸 물에 섞어서 계속 끌어 날려보내고 나서 남는 거 그거를 달아서 병목에 빼고 그러면 기름 함량이 49%, 52% 이렇게 계산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파괴라고 해서 땅콩 알맹이를 요만한 서랍에다 딱 넣고 탁 집어넣고서 갖다 누르면 몇 프로 탁 그렇게 나와요. 요즘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는 엄청나게 이제 분석 장비가 부족이죠 하니까는 엄청 발달했죠. 그런데 산삼하고 재배삼하고는 구별을 못합니다. 왜? 유전적 조성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얘기를 가느냐면 말이죠. 제가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갈 것 같았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요. 4년까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5, 6년 가서는 이렇게 갑니다. 변화가 없어요.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먹으면 떨어져요. 그럼 4년근하고 6년근하고 사포닌 함량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수삼 사 드실 일이 있으면 4년근 사 먹어도 6년근은 똑같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포닌 분석해서 현지에 가서 그거 기계 2억 원짜리 들고 가서 그거 거기서 분석해서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요만한 면적에다가 20개를 심어놨었는데 그럼 20개 같으면 이렇게 4, 5, 20 이렇게 줄 맞춰서 서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한 반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 놈이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그죠? 뿌링이도 더 뻗을 수도 있고 팔도 더 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먹이 활동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토양의 양분도 수분도 지가 더 먹고. 10놈이 먹을 때보다 5놈이 먹으면 두 그릇씩 돌아가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개체가 차지하는 환경이 2배로 늘어나면서 50%가 죽었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다 보면 더 크고 무슨 농사를 짓든 간에 옆에 많이 죽었으면 가운데 살아남는 건 커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뿌랭이가 좀 더 굵어지죠. 그냥 제대로 있는 놈보다. 근데 개수는 반으로 줄었어요. 6년까지 키우다 보니까 한 70% 농사 잘 지면 한 70% 남고 10개 중에 3개는 죽어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농사 잘못 짓는 사람은 반 죽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숫자가 작아지면은 돈으로 반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오는 게 덜하면.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비싸게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6년근을 고집해서 사 먹을 필요는 없다. 수삼을 먹는 경우에. 근데 이 제품 표시한 데 보면 박스나 병이나 전부 6년근으로 돼 있는데 6년근은 아닌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는 판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분석 장비를 갖다 들이대고 하더라도 4년근, 6년근 구별이 안 돼요. 엄청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이 방법으로 해봐라, 저런 방법으로 해봐라. 별짓 다 했는데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인삼산업법에 법령상에 4년근, 6년근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4년근을 6년근으로 표시한 사람은 붙잡혀 가야 되고 벌금 내야 돼요. 야, 이럴 바에야 이거 없애자. 연근 표시하는 거 없애자. 연금 표시하는 거 없애자고 제가 TV 토론 같은 데 가서 없애자는 측, 유지해야 된다는 측은 인삼공사애들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6년근 뭐 근데 하여간 그 면세점에 가서도 근데 왜 그 표준 단위가 인삼 액기스는 240g인지 모르겠어요. 난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240g입니다. 인삼은. 그 액기스 한 병, 제일 큰 것이. 그게 면세점에서도 한 19만 8천 원인가 얼마씩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1년에 캐는 거하고 2년에 캐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환기 같은 거. 근데 이제 다들 보통 2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1년에 다 캐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귀고 뭐고 다 그런데 당귀 이제 꽃대 생기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으니까 1년에 캐고 그러는데 약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말농장 식으로 생각하고 약초를 심었다가는 농사 하나도 못 지어요. 다 죽어요. 가서 주물럭거리면. 예. 한이 가서 배추 심어놓고서 처음에는 가서 의자 깔고 앉아서 뻘거지 잡아준다고 무농약 재배한다고 뻘거지 잡는다고 쭉 그리고 앉아가서 스티로폼 이게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메고 앉아서 애들 데리고 잘 잡아요, 처음에. 요거 있다가는, 에이, 떼쳐버려서 안 하거든요. 결국엔 약 준단 말이죠. 근데 주말 농장식으로 다 약초를 하면 절대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월말 농장도 너무 자주 가는 거고, 심을 때 한번 가보고, 중간에 한번 가보고, 캘 때쯤에서 한번 가보고, 초박아 드는 농사를 하면 약초는 여러분들이 쓸 약초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제대로 해야 되고 농사 상업농 돈 만들려고 하는 거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약초 아무거나 좋으니까 말이죠. 돈 만들기 내가 땅이 좀 한 500평 있는 데 가서는 그건 말고 그래도 몇천 평 있는데 뭐 하다못해 500 근데 500평에는 조금 농사 지어서는 어디 팔아먹기도 없고 그렇고 그래요. 약초라는 것이 뭐든지. 이 주곡 곡식작물 같은 건 콩이고 쌀이고 해놓으면 갖다가 누구한테도 팔아요, 그건. 그죠? 근데 이거는 판로가 특수하기 때문에 채소 농사 지고 고추 농사 지었다고 생각하고 약초했다가는 팔아먹을 때 있으면 뭐 했을 거예요? 이거 소 먹일 거 소가 있어야지 먹이지. 소도 약초 먹이면 많이 먹으면 설사해도. 그렇기 때문에 판로를 우선 보고서 상업농, 그러니까 돈 만들기 위해서 약초를 농사를 택했다 하면은 첫 번째가 판로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렇지 않고서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만 처박는 일이 그겁니다. 그 대신 자투리 땅이고 못 쓰는 땅이고 동네 옆에 공안지가 됐든 뭐가 있으면 그런 걸 내가 쓸 수 있으면은 1년에 3번, 4번만 가보는 농사를 하면은 좋은 약을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고 친구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죠? 환기 같은 거 심어놔요. 그냥 죽거나 말거나. 그 100개 중에 10개만 살아남으면 그건 진짜 좋은 약입니다. 약 주면은 살죠. 근데 약 안 주면 내비둬요. 다 죽진 않아요. 몇 개는 살아요. 예. 구기자 같은 거 그냥 갖다 꾹꾹 꽂아놔요. 그냥 사방에다가. 가시오가피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시오가피. 잘 커요, 그거. 그거 사다가 심어놔요. 그냥. 심어놔. 그러면 봄에 순 올라올 적에 뜯어서 데쳐서 나물 해 먹으면 쌉싸름하니 이게 맛있습니다. 그거. 예. 가시오가피. 그러고 가정이 칠적에 한 단 묶어서 그냥 어디다 붙들어 매놨다 말린 다음에 여름에 삼계탕 끓일 적에도 그거 먼저 푹 끓인 다음 국물에다 넣어서 먹어도 구수하고 매운탕 해 먹을 때 들어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그냥 근데 그걸 팔아먹을 농사하면 못 팔아먹어요. 이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걸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라도 진짜 환기가 들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환기 농사를 갖다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 테고.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인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질 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 주말 농장들은 저도 해요. 저는 아파트에서 한 2, 3분, 한 5분 걸리겠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빠 끌고 슬슬 걸어 나가서 토마토도 따먹고 상추 뜯어오고 요새는 이제 비닐로 덮어주면 상추 겨울에 월동됩니다. 비닐만 덮어줘도. 보호는 안 하더라도. 요새도 가서 상추 뜯어 먹어요, 그냥. 여기 저 활쭉 걸치고서 비닐로 덮어놨다가.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애들 데리고 와서 폼 잡고 뭐 애들 이름 써붙이고 그런 사람들은 농사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못 봐서. 예. 그러고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는 거기다 호박 심어놓고 막 그냥 그런 호박 덩굴이 남의 집 거 다 절단 낸 것도 모르고. 그러고 그 방울토마토 같은 거 말이죠. 그거 심어놓으면 갖다가 매달려서 잡아주고 썩고 그러거나 와보지도 않고. 근데 주말 농장은 맨날 가서 있어야 되고 약초를 갖다 심으려면 맨날 가서 주물러 거는 병 걸리니까는 1년에 몇 번만 다니다가 도라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라지, 더덕 이런 거 갖다 심어놓고서 그냥 급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해먹으려고 그래야. 좀 사먹고 몇 년은 사먹고 몇 년 두면은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가 저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약초에서 뭐 신약 개발, 타미플루가 어떻고 뭐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 자원이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 애디티브 밸류죠. 부가가치. 당연한 거예요. 배로 팔 때 하고 방아찌 쌀로 팔 때 하고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팔 때 하고 자꾸 그만큼 투자한 만큼 돈은 더 붙잖아요. 그게 부가가치입니다. 그게 부가가치인데 그런 식의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그냥 한약방에 납품하고 개소 중탕할 찌개 붕어다리를 찌개 집어넣는 식으로다가 약초 팔면은 그냥 그 값이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다 이렇게 그냥 의약품이 하나 나왔다. 그거 뭐 10만 배가 아니죠. 수십만 배가 될 수, 그러니까 수억이 될 수가 있고 여기 아모레 태평양 과학인가요? 화장품 가지고서 여기서 돈 부자하게 벌었잖아요. 거기 뭐 설화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아이디어 싸움이고 사실은 한약재 그래도 그 태평양에서 한약재 많이 사드립니다. 예, 원래 많이 팔리니까는 거기 조금씩 안 들어가는데 무궁무진하게
찾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요런 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무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개별 인증이나 이거 식약청 저기를 통과를 해야지 건기식이라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가 있고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식품에다가 기능성을 표시를 했다가는 광고법 위반인가 뭐 붙잡혀 갑니다. 외식집에, 일식집에, 횟집에 옛날에 횟집엔 그런 거 없었어요. 고급 일식집이나 갔어야지 한 20년, 30년 전에는 무싹기름, 예? 무싹. 그래서 요새는 결혼식장에 어디 뭐 가보면은 18,000원짜리, 5,000원짜리 뷔페에도 그냥 싹기름 나물 국적도 모르는 것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죠? 예. 가늘한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주스다 먹으니까 거기다 마요네즈 떡칠해가지고 갖다가 먹으니까 그것도 초장 찍어 먹는 사람도 있던가면서도 말이죠. 근데 요런 거 쌈 채소용이라든지 그 왜 한동안 또 인삼 이파리를 백화점에 팔았던 적 있어요. 방송에도 막 수경재배 인삼이라고 그죠? 인삼이 아까 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려면은 남의 꽃가루 가지고 교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삼은 3년 기다려야지 꽃이 펴요. 그러면 거기 교배 종자를 얻었어. 그럼 또 그걸 심어서 거기서 찾아서 또 해야 되는데 그럼 3년에 한 번 종자 한 번 만들어서 3년씩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벼 품종 하나 만들려면 12년 걸려요. 벼 품종 하나 만드는데 최소 12년입니다. 인삼은 해마다 벼는 해마다 하고 필리핀 가서 하면은 1년에 3번 돌려요. 근데 인삼은 3년에 한 번 종자 받아요. 그러니까 품종을 다시 만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1년에 꽃을 피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면 돼요. 그래서 육종연화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럼 빨리 꽃을 피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방사선 조사도 해보고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악 조건을 만들어주면 아까 제가 스트레스의 산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 조건을 만들어주면은 가끔 미친놈들이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꽃을 피는 개체를 발견을 하고 그런 방법을 하다 보니까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이제 분해 심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년만 키워도 사포닌 함량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꽃을 일찍 피우기 위해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화분에다 해서 사포닌 분석하고 뿌리도 조금 좀 나오고 그리고 종자에서 3개월, 4개월이 아니에요. 1년 묘 길든 걸 갖다가 화분에 심어서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화분에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시설 내에서 배트 깔고서 거기다가 이제 심어가지고서는 싹을 이만큼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 상품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다가 한번 채소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야, 그거는 그거 뻣뻣해서 어떻게 먹을 거며 종자가 작은 놈들도 많아요. 그 종자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들이니까 우선은 저런 싹기름 나물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새싹 채소. 새싹을 받으려면은 종자가 작아야 돼요. 일단은 종자가 작아야 돼요. 콩나물 콩이 굵은 거로 해요. 작은 콩 가지고 해요. 작은 콩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도 용도별로 굵은 놈, 중간 놈, 작은 놈. 작은 놈은 나물콩, 중간 놈은 반미콩, 큰 놈은 장콩. 이렇게 용어를 정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종자가 작은 놈 가지고서는 싹기름 채소를 갖다 만들어서 그러면 약초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업고 가는 거예요. 이건 약효가 있다는 건 있든 없든 업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래서 이런 요새 플라스틱 변도 참 잘 나오더라고요. 네, 우즈베키스탄 가서 딸기 농사 지어가지고서 잘 팔았네 그냥. 하도 한국 플라스틱 이거 박스는 무지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아서 한국 값에 한국에 겨울에 딸기를 할 때 좀 싸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한 5배씩 받고 그래 잘 팔려요. 근데 이제 전부 지들이 못 먹어. 그 비싼 거 사가지고 전부 진상하느라고.
진상하더라고. 그러다가 이 집에 저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썩어. 이제. 그럼 또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가서 딸기 농사하면 돈 벌어요. 저는 이제 팔아먹은 게 아니라 시장만 조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 우즈베키스탄 농민들한테 딸기를 겨울에 재배하는 방법을 가서 1년 반 동안 가르치다 왔죠. 가르치다 왔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은 종자가 자라야지 콩나물 씨에서 빡빡하게 키워야지 서로 올라가려고 햇빛 보려고 막 시합하다 보니까 빨리 크는 거예요. 콩나물이 널널하게 나누면은 그렇게 안 커요. 꽉 쟁여놨어야지 서로 경쟁이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진 다음에 떡잎 벌어지고 본잎 나올 때 본잎 나올 적에 부들부들하면서 향이 있고 이런 걸 찾으면은 쌈용이라든지 못 싸먹을 정도 되면은 비빔밥에 집어넣는 것도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들도 아니 얘는 아니면서도 그냥 저런 종자를 좀 구해서 집에서 그런 이렇게 좀 연습을 해보면 뭔가 찾아낼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하면서 난 안 해봤어요. 엄두는 네요. 쭉 그리고 앉아가지고 진절머리가 나서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그런 걸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 무언가를 좀 찾아지지 않을까. 그 농사가 별거 아니에요. 사내들 특히 여자분들은 산에 잘 가잖아요, 그죠? 남자분들도 요새는 혼자서 슬슬 산에 가보면은 창피해서 못 댕겨서 맨날 여자만 댕기고. 중늙은이들 거의 창피해서 뒤집어 쓰고서 갖다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산에 가서 약초를 구별할래도 모르죠, 그죠? 산에 아무리 자주 다니는 사람도. 약초가 그럼 얼마만큼 재배가 되느냐를 대충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저 그림에 뭐 14,000헥타가 재배가 된다. 그럼 1헥타는 얼마냐? 1헥타가 얼마인지 아시죠? 3,000평입니다. 3,000평.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지 가용 면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로 빼고 산 빼고 동네 도시 빼고 농사를 지어 먹는 경지 면적이 대충 지금 좀 줄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200만 헥타가 안 되는데 200만 정도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200만 헥타 3,000평짜리가 200만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논이 많겠어요? 밭이 많겠어요? 예, 논이 한 120만 정도 되고 120만 헥타 나머지 밭이 한 80만 헥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근데 제 기억에 있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200만 헥타보다. 그 이번에 또 10만 헥타인가 또 무슨 뭐 개발 그 해제하고서 또 뭐 집 짓게 아파트 짓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농지 같은 것도 풀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또 줄죠, 뭐. 예. 근데 그 중에 그 밭이 한 80만 헥타가 되는데 약초 재배한 게 15,000헥타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또 보면. 예. 근데 3,000평짜리가 15,000개가 모였다는 거 엄청난 것 같고. 예.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약초가 한 14,000헥타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해마다 바뀌어요. 왜? 왜 바뀌느냐? 종자가 없어서 못 심을 때도 있고요. 어떤 해는 약값이 쌀값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키로에 2,000원이요. 그죠? 근데 이제 완전민이 뭐니 뭐 상표 임금료 수라상이니 뭐 이렇게 해서 비싼 건 비싸고 그러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정부 수매가가 2,000원 거의. 근데 다른 곡물값은 김장철에 가서 고춧값 마늘값 보면 기폭이 심하잖아요. 배추 갈아엎었다 금추가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야 이거 올해 값이 없었으니까는 에이 안 심어. 또 옛날에는 나라에서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어요. 배추 면적 고추 면적이 급격히 늘어났으니까 줄여라. 뭐. 그거는 언제부턴가 우리 농민들은 나라에서 시키는 거 반대로 하면 돈돼. 요렇게 됐어요. 사실 그런 때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수급 예측을 하고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해서 파종 면적 조절하려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약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반면적 80만 헥타 중에서 15,000헥타짜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서 신경도 안 써. 이건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농민 스스로 결정을 할 때 올해 값 없었으니까 내년에 딴 사람들이 안 심을지도 몰라. 나는 왕창 심어야 돼. 근데 잘 못 맞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작목을 선택하기 전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변동폭하고 가격 변동폭 이런 걸 전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 약값이 굉장히 쌌었어요. 근데 싼 게 왜 싸냐? 싼 건 사오니까 싼 거예요. 중국 약은 무조건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한약은 우리보다도 훨씬 우찌래 거기 사람들이. 기후대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서 나온 약재 따로 있고 북방 약재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중간대 약재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남방성도 여기다 심고 북방성 추운 데 좋아하는 것도 여기다 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품질 좋은 게 우리 게 최고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땅덩어리 넓은 데서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약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좋은 거 가져오면은 여기 와서 안 남어. 그러니까 좀 처지는 놈들도 다 갖고 오니까는 돈이 남는 거고.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제 중국이고. 이제 감초 같은 거는 우즈베키스탄도 많이 수출을 해요. 가보니까는. 그리고 옆에 그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하고 두 군데서 사막에서 나오는데 이제 저쪽 내몽고 쪽 사막하고 이쪽 우즈베키스탄 사막하고는 사막이 기준이 틀려요. 여기는 식물이 못 사는 돌덩어리 사막이고 모래도 물론 있지만서도 저쪽 고비 사막이고 내몽고 쪽에 있던 사막 가보면 거기는 완전히 모래가 쌓여서 된 사막이고 좀 틀리긴 틀리는데 질이 떨어져요. 우즈벡 감초하고 끼르 감초하고 가서 다니면서 보니까는 내몽고 감숙성 쪽에서 나오는 감초만 좀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열대성 생약제는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들어오고. 이제 나라별로다가 한약재 우리가 한자를 붙이는 거고 한약재라는 거지. 이 천연약재,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라별로 투자를 하고 규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 애들이 동북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북 삼성 쪽에 우리 역사, 조선족 역사 말살이지 또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인삼을 아주 그냥 전략 품목으로 다 선정을 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부 산 까먹이고 산에다가 농사 짓던 걸 지금 밭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뭐 품질로 승부한다? 그건데 뭘 품질로 승부해요.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에 재배되는 것이 우리 파낙스 진생, 고려 인삼이 아닌 미국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화기삼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카나다삼이라고도 부르고는 파낙스 킹키포리움이라고 식물이 틀려요. 위에는 봐서 열매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뿌리 모양도 좀 틀리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서도 그거는 우리 같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미국삼 재배는. 근데 그게 많기 때문에 저게 이제 FTA인가요? 그거 하고 나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다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것은. 약초 같은 거 그 대상도 안 돼요.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 큰데 전체 농업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 옛날부터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된 것이 적작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인삼의 4대 산지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인삼에. 어딜까요? 금산, 풍기. 파주 말고 강화. 그 다음에 개성. 개성, 강화, 금산, 풍기. 인삼 옛날에 거기만 났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자꾸 퍼졌어. 왜? 인삼은 제작이 안 돼요. 심은 밭에 다시 심으면 농사가 안 돼요. 왜 그런지도 몰랐어, 그럼. 근데 나중에 이제 밝히고 보니까는
실린드로카폰이라고 하는 토양에 살아있는 균이 있습니다. 실린드로카폰 때문에 연작이 안 된다. 건부병이 100%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실린드로카폰을 잡는 약을 찾은 것이 후운정제를 찾았는데 그거는 비용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현미성 세균이에요. 현미성. 공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밭에다 물을 대버리죠. 그죠? 물을 대버리면은 죽을 거 아니에요. 현미성 세균이니까 실린드로카폰이. 이제 그런 방법을 하다 그것도 좀 많다니까 요새 이제 논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하죠. 논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밥보다는 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작이 안 되니까는 자꾸 이제 넓어진 거예요. 여기. 자꾸 넓어지다가 보니까는 이제 요새는 국경이 없어. 인삼 재배는. 제주도까지 안 갔어도 해남 땅 끝까지 심어졌어요, 지금. 해남 땅 끝에서 휴전선 밑에 양구 빤집을 가보니까 그냥 새까맣게 깔려있어요. 산밭으로다가. 예. 그러니까 요새는 적지적작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게 기후변화도 있지만서도 농업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한 20년 전에 했던,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이거를 조정을 할 때가. 그래서 그 책에 똑같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저쪽 그 경상북도 밀양 가면 맹문동, 고령 향부자, 뭐 어디 오미자, 뭐 아주 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어디 가면 누가 농사질 많이 짓고 뭐 그랬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종자 싹을 틔우는 방법을 만들었다든지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농촌 지도직들이 다니면서 교육시켜가지고는 전국에서 그 데이터를 같이 썼는데 옛날부터 전통 있게 의성 작약, 의성 연교, 개나리 꽃 열매 달리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고령 가면 향비자, 평창 진부의 당귀, 강원도 정선의 황기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옛날부터 주요 산지로 됐던 데는 토양적인 특성이나 기후적인 특성이 이게 맞았기 때문에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나는 약이 아무래도 더 좋다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산지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 경계도 없어지고 아무데나 막 다 심고 그냥 막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농사 지으려면 말이죠. 그게 다 한 얘기입니다. 다 뭘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 연보를 하죠. 그러니까 재배법 모르고 농사 어떻게 지는지 모르고서 그러면 농사 짓는 거 책 보고 하는 거 쉽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귀 농사 쉬워요. 모종보다 갖다 옮겨 심으면 돼요. 그런데 몇 센치 간격으로 하고 두둑으로 어떻게 치고 그런 거 갖다가 비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책 보면은 질소인산가리 NPK를 갖다 8대 10대 10으로 줘야 된다. 8대 14대 10이 뭔지 몰라요. 농사꾼 아닌 사람들. 농사꾼도 몰라요. 그러면 그거를 시비량은 실비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대충 줘야 되지. 그냥 콩복비 갖다 확 던져버리고 그렇게 농사 지어야지 책대로 지려면 못합니다. 그러면은 두둑을 90cm라 또랑을 30cm 두고서 높이를 25cm 자로 재요. 그냥 쟁기 가지고 로타리 치고서 관리 가지고 따주는 대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책 가지고 농사 못 짓는. 그 대신 이제 병 같은 거는 요게 무슨 병이구나 보면 그 책 가지고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뻘거지다. 요게 뭐구나. 그러면 약은 뭐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일 정확한 거는 당귀 농사를 지려면 당귀 농사 많이 짓는 데 가서 밭을 사든지 얻든지 해서 거기서 옆에 사람 따라서 하면서 한두 해 해보면 그게 배우지 책 보고 못 배워요. 농사라는 것이.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알아야 돼요, 잠깐. 아까 가격 변동은 최소한 10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돼야 하는가를 쭉 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정도는 나 혼자 통박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냐. 제일 중요한 건 팔아먹을 때를 먼저 알아놓고 해야 돼. 약초를 가지고 돈을 만들기 위한 농사를 지으려면 팔아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뭐 팔아먹으면 남한테 주어서 그냥 식품으로 다 쓸 수 있는 것들. 그건 부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황기. 예를 들어 이런 거. 황기. 요새 당귀차도 나오대. 당귀차. 율무차, 쑥차,
헛개차. 차라고 하는 것은 카페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차입니다. 녹차, 커피, 녹차 카페인 있어요. 홍차 마찬가지 발효시킨 거고. 그런 정도가 차라고 그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카페인이 없는 건 차가 아니야. 왜 카페인은 뭐냐? 카페인은 진정작용을 해요.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싸우든지 할 적에 중간에서 말리려면 어떻게, 야야야,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에? 야, 그만. 차 한잔하고 얘기해. 그게 바로 차 한잔 마시면 진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 한잔하고 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카페인이 없는 거는 차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땅콩도 들깨도 전부 카페인 있는 뭐 전부 땅콩차, 들깨차, 마차, 쑥차, 무슨 차 이런 거 차가 다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제외하는 방법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몇 월 달에 작년에 그 사고 난 거 있잖아요. 왜? 이어부피소 뭐죠? 백수호 파동. 그 무슨 그 회사 이름이 뭐 그건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원식물을 잘 모르고 그런 예가 많이 지금도 있어요. 옛날엔 많이 있었고. 그래서 종묘 장사들한테 뭐라고 사다 심었는데 가보면 전문가들이 가보면 아니야, 엉뚱한 게. 요새 그 복분자 있잖아요, 복분자. 제가 저 음성에 저거 연구소 짓고 내려가 있을 적에 누가 복분자 농원을 하는데 병이 났으니까 좀 와봐달라고. 그건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가봤죠. 가보니까 복분자가 아니야.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10,000원씩 받고서 애들, 국민학교 애들, 뭐 유치원 애들 체험한다고 그러고 돈이 된대요, 그게. 족보도 없어. 이게 너 어디서 산 거냐니까. 아, 이거 업자들한테 샀죠. 근데 딸기과에 유사한 목분류들이 많아요. 거의 국산도 아니야. 어디서 들여왔는지도 몰라. 그런 걸 갖다 복분자라고 심어놓고 애들 10,000원씩 받고서 체험 뭐 해서 돈 벌고. 그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이어부피소 같은 거 말이죠. 하소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위품이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이어부피소를 써요, 원래. 그런데 우리 시각청에서는 중국 거라면 무조건 안 믿어. 웃기는 사람들이요. 걔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시각청 쪽에 이 사람들 괜히 거기 남의 기관 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기원식물이 잘못 알고 했다가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 계량 대반화라고 계량 대반화라고 해서 보급을 한 적이 있었고 많았어요, 그런 것이. 그래 가보니까는 천남성과의 유사식물인데 그걸 갖다가 그 한 적도 있었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게 진짜 약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해야 돼. 근데 흔한 것들은 괜찮아, 흔한 것들은. 근데 뭐 신종으로다 뭐 돈 번다 막 그런 건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뭐야 그 백화사설주라고 이거 옛날 얘기가 별게 다 많은데 하여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다 한 얘기, 재배적인 특성이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햇빛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 모르고 했다가는 100전 99패죠. 100패는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 농사는 그래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내품값 빼먹는 게 농사예요. 근데 내품값 빼먹는 게 농사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해요. 땅값하고 거기 투하되는 자재비하고 품값하고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옛날엔 그랬습니다. 콩농사 지으면 3,000원이에요, 평에. 평당 3,000원이면은 대품값 1,000원 내가 빼먹는 거예요. 나머지는 토지 줘야 되고 씨값 들어가고 거름값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평에 3만 원짜리 농사도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평에 3만 원을 받으면 뭐래? 29,000원 들어가면 적자죠. 예. 그러니까는 저투입
돈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1년에 4번씩만 가면 돼. 3번, 4번만. 그러면 돈 들어갈 기름값밖에 안 들어가. 볼 겸사겸사 가는 거고. 그렇게 가면 돈 들어갈 게 하나 없어요. 그런 농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 분류나 이런 거는 풀은 초본이고 나무는 목본이에요. 목단이 초본이에요, 목본이에요. 목단. 나무예요. 나무죠. 목단은 나무입니다. 목본이에요. 작약하고 꽃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초본이고 목단은 화토 치다 뭐 6월 6목단 있잖아요. 6목단. 예. 예, 그거는 목본입니다. 그래서 초본, 목본으로 나누고 초본 중에서는 1년생, 다년생, 거기도 수근류, 구근류가 있어요. 다마같이 맺히는 놈, 찌들하게 뻗는 놈. 그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초본, 목본 있고 다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나무로 가면은 상록이 있고 화렵이 있고 그러죠. 떨어지는 낙엽 떨어지는 게 있고. 딴 데서 볼까요? 이건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서늘한 지역 좋아하는 추운데 말고 서늘한데 요새 어디를 갔더니 교육생 중에 하나 끝나고 나서 좀 보자고 그래요. 자기가 사들 해서 사장삼을 좀 심었는데 다 죽었다고 그래요. 다 죽었다고. 아우 저 사람 엄청 손해봤겠네. 얼마나 심었대? 2,000평 심었대. 에이 이걸 손해 별로 안 봤거든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어디다 심었어? 참나무 밑이요. 소나무 밑이요. 소나무 밑이. 그러니까 다 죽지. 예. 그 이해를 못하고 하면 그래요. 소나무 밑에는 소나무 밑에 외가리 똥 싸놓고 그런 데 가면 풀도 죽어요. 그죠? 소나무 밑에는. 근데 거기다 사물 갖다 심어놨으니 아주 흙이 좋아. 흙만 좋으면 뭐래. 소나무 그 독이 있어요. 독이. 예. 그래서 그러고 향도 봐야 돼요. 산이라고 해서 향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은 동북삼성의 길림성 같은 데 가면 산에 전부 비닐을 씌워놓고서 기름 빗다라 심었는데 걔들 향 한 번에 봅니다. 그것도. 예. 미국 산 같은 경우에는 덜 보지만서도. 그래서 저런 그 기후 생태 같은 것을 이해를 못하고 집어넣었다가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위도상보다 좁은 저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후 차이가 있잖아요. 우선 비 오는 양부터도 휴전선 부근으로 가면 700~800mm예요. 1년에 오는 것이 남부 해안 지역에 가면 1200~1300mm 옵니다. 그래 평균이 1100~120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비 많이 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쓸데없는 비가 우리는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그 강수량만 가지고 따지면 위쪽이 나요. 근데 위에는 추워. 밑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해.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서 그래서 옛날부터 주산지가 형성이 됐던 것이 다 그러한 특성. 그리고 토양적인 특성. 석회암 지대는 물 잘 빠진 데는 오래 묵는 뿌리 종류, 깊게 들어가는 뿌리, 환기 같은 그런 게 거기 가서 정착이 됐던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농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저기서 책이나 뭘 보다 뭐 사질토, 사양토, 식양토, 식토 막 그런 얘기 나와요. 그죠? 그거 아시죠? 예. 사토, 식토로 보시면 돼요. 모래가 100%면 사토. 진흙 땅이 그냥 100%, 100%는 없어요. 근데 그럼 식토. 그럼 가운데를 갖다가 양토. 가운데 거 양토. 사토, 식토, 양토. 양토에서 모래기가 좀 더 많으면 사양토. 질기가 더 많으면 식양토. 이렇게 5가지로다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양토 내지는 사양토가 작물 뿌리 발달은 제일 좋아요. 이제 양토를 참으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근데 이제 어떤 유효 성분의 축적이라는 것 시호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실험적으로 해보면은 식토 쪽, 식양토 쪽에서 사포닌 성분이 높아요. 논쌈이 높아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논쌈이 밭쌈보다 조금 높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실린드로카폰이라든지 이런 그 혐기성 세균에 의한 병이 덜 나요, 논이. 그런 것들은 다 어떤 약초로 택하든 간에 기초적인 정보나 이런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당연한 거죠, 그죠? 그 가격 변동하는 건 알아요.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영향은 조그마한 건 수입 들어오는 거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제대로 팔아먹을 자리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종자 종묘는 아까 근데 기원 식물이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종자는 충실하게 이겼네요. 당연한 얘기고요. 이 기원 식물 다른 게 많아요. 당귀 같은 거 이건 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지만서도 당귀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 거는 안제리카 기가스라고 하는 종이고요. 그걸 우리가 그냥 당귀 내지는 참당귀라고 부르는데, 일본 당귀는 안제리카 에퀴틸로바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그건 흰색 꽃이 피는데 뿌리를 봐서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청궁도 그렇습니다. 우리 거는 크니디움 옵시널인데 막기노가 명명한 거고, 이게 일천궁하고 리기스트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건 하다 보면 자꾸 가요. 시간 다 돼가네. 하수하고 백수하고 다 틀립니다 이거. 예. 이런 것들이 그거 이제 나중에 농사를 짓고 나서 말리는 것도 그렇고 할 일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 전부 건조기에다 말리고 그러고. 근데 원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60도 이하의 저온에서 말린다고 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60도에서 말리면 한 일주일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팍 올려가서는 고추 태양초라는데 다 햇빛에 골아서 못 말려요. 건조기 한번 돌린 다음에 갖다가 내놔서 햇빛에 말려야 되지.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고추 농사대 보니까 거기는 우리 꽈리고추를 심어도 딸 때 되면 매워서 못 먹어요. 예.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뜨겁죠? 밤에 서늘하죠. 그러니까는 꽈리고추, 오이맛고추, 매운 고추 여러 가지 갖다 한 20몇 가지 품종을 갖다 비교를 안 하고 딱 심어놨는데 땅이 척박하니까 크질 않은데 엄청 달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턴이라고 대학생들 6명씩 6개월씩 이렇게 훈련시키고 들이보내고 그러는데 걔들이 가서 하는 일이 고추다. 지겨워 죽겠다 고추.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달리고 엄청 많이 달려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추 농사 지려가서 재분기까지 갔다 나온 사람 망했어요. 너무 처음부터 잡았다 딱 그러면서 투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망했어요. 그 고춧가루 빻는 게 큰 거 같다는 누가 살 사람도 없어. 근데 하여간 그 여러 가지 오이맛 고추, 아사히 고추가 전부 심어놨는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다 매워. 꽈리 고추까지 매우니까 오죽해요. 그러고 두꺼워요. 그 고춧가루는 아주 품질 좋더라고. 그런데 건조기가 필요가 없죠, 그죠? 건조기가. 동남아에 가면 여름에 겨울에 난방이 없잖아요. 겨울에도 더우니까. 근데 거기는 건조기라는 게 사치품이고 필요가 없고 가서 따다가 이틀 사흘만 되면 달그락달그락해. 100% 태양초죠. 그래서 한 5kg 갖고 다 먹었어요. 이 집 주고 저 집 주고 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를 조금 줄였으면 여기 조금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좀. 하여간 저 결론은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이 중에는 귀농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고 있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짜니까 마음에 살도 찌울 겸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약초 관리사 고시를 52시간을 채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약초 관리사 고시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텐데 그 맞춤형 얘기가 안 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잔뜩 짓거렸습니다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농사를 꼭 지으실 계획이 있다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 범위를 벗어나서도 그래도 전관예우, 근데 전관예우 받을 땐 다 틀렸어요, 이제. 애들한테 하도 무섭게 해가지고 나라만 그냥 쳐다담봐야 돼, 그냥. 그랬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뭐 좀 해서 보내, 그러면 뒤에서 욕하는 거 뭐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접촉을 하시면은, 제 범위를 넘어서라도 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결론이네요. 그죠?